첫 번째 작업은 이제 목재 연마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시험장에 가시면 이제 연마지를 3장을 주는데 120방, 220방, 320방 연마지를 주는데요. 그 120방짜리로 이제 최초 목재 연마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작게 주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는 이제 원장으로 주게 돼요. 그래서 그 연마지를 가지고 이제 목재를 연마하시게 되는 거고요. 연마를 하실 때는 보통 이런 목재에 나와 있는 결대로 연마를 하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연마를 하시고 나서 이 연마지를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 제출을 하냐면 그 각각의 수험생들이 이 해당 연마지 정확한 연마지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그 감독관 소수의 인원이 쫓아다니면서 볼 수가 없어요. 연마하실 때는 이제 중요한 건 물론 연마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해당 연마지에 내가 정확히 연마를 했다라는 거를 확실히 묻혀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굵게 하시고요. 선 굵게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역자 부분은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이렇게 나 연마했어요 하는 식으로 좀 티를 내주시는 게 좋겠죠. 이 합판을 보시면 이게 5mm짜리 합판을 쓰고 각재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이제 내부용 다루기 이것도 샌딩을 해서 주는데 이게 면이 기본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연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많이 연마하는 거는 이후에 작업하는 퍼티 작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하게 하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고르게 크게 돌린다는 선에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연마는 이렇게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다 외부에서 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각재 옆에 부분 같은 데도 이런 식으로 이제 거슬리는 부분, 이렇게 까끌까끌한 부분들, 이런 것들 내가 붙이라는 데 있어서 좀 지장이 있겠다 싶은 것들은 확실히 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의미하는 바는 하도 작업이라는 거는 바탕면을 평탄화하는 작업이고 이 연마라는 작업은 무언가 돌출된 걸 깎아주는 작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작업인 퍼티 작업은 어딘가 패인 곳을 채워주는 작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먼지를 털어내실 때는 선생님들 그냥 이렇게 눕혀놓고 터시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중력이 작용하게끔 터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털어버리면 이런 데에 다 알갱이가 남아서 나중에 퍼티 작업할 때 이 알갱이가 다 스크래치를 내요. 그래서 항상 터실 때는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요새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 마스크 벗고 후후 불거나 이런 것들은 못 하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다 후후 세게 정확하게 불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하시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위에도 이런 데도 항상 아래로 가게끔 잘 들어주셔서 자, 첫 번째 작업인 이제 연마 작업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한 작업을 선을 그어서 구분을 시켜주는 선긋기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걸 왜 하냐면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일반적인 공사라 그러면 그냥 하고 그 다음 작업하고 그 다음 작업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지금 시험을 보는 거라서 어떤 한 작업을 했으면 선을 긋고 내가 이 작업을 이렇게 했으니 한번 보세요 라는 식으로 해당 작업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면에 보시듯이 한 작업하고 선 긋고 한 작업하고 선 긋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 저희는 하도 작업 중에 깎아내는 작업인 처음에 목재 연마 작업을 했으니까 이제 채우는 작업, 퍼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두 작업을 이제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일형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4가지의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선택이 되어지잖아요. 어떤 유형이 정해졌으면 반드시 해당 유형을 이렇게 잘 표시를 하시고 아닌 유형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지워 놓으셔야 돼요. 이거 선생님들이 작업간에 눈길이 실수로 익어봐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걸 한번 보는 순간 만약에 다시 확인을 못 하신 상태로 그 선을 그냥 긋고 진행하시면 정말 시쳇말로 나머지 시간 6시간 동안 뻘짓을 하는 거예요. 꼭 재차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려야 되는 선이 뭐예요? 요 폭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요 폭을 알아야 되니까 그 폭이 이쪽은 가고 이쪽은 맞아. 이 아래에 있는 표에서 이제 해당 수치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실 때도 항상 이렇게 가는 55, 마는 60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런 선 긋는 거 어디 칠하는 거 이런 거는 항상 재차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직접 그려보면 자 여러분들 이제 선을 그을 건데요. 선을 긋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선이 뭐죠? 선은 수많은 점들의 집합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듯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어야 되는 선들은 다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을 그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점을 2개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요 선을 그을 거기 때문에 이 선을 효율적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폭이 55예요. 이 자도 눈금이 되게 좀 선생님들 실수로 옆에 보시기가 되게 쉬워요. 실제 그런 실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항상 이렇게 손톱으로 콕 찍으신 다음에 55 딱 맞춰놓고 살짝 이렇게 본인이 식별하실 수 있을 정도로만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점을 찍을 때도 굳이 이 60 안에다 찍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이 시험은 깔끔 떨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공간을 살짝 벗어난 공간에서 이렇게 점을 하나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직선을 긋기 위해서는 점을 또 하나 찍으셔야 되니까 이렇게 상당 부분 저점에서 멀어질수록 아무래도 직선은 좀 더 정확해지겠죠. 상당 부분 떨어뜨려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55만큼 55mm만큼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효율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점을 좀 전에 이렇게 하나 두 개 찍어 놨으니까 자 끝을 여기 끝단에 판지의 끝단에 맞추시는 거예요. 끝단 맞추고 두 점을 지나가게 이렇게 놓으신 상태에서 멀찌감치서 한번 이걸 보셔야 돼요. 판지의 라인하고 혹시라도 이게 조금 벌어진 경우는 내가 자의 눈금을 잘못 보신 경우에 은근히 이런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항상 재차 확인하신 다음에 60에서부터 그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긋는 순간, 이렇게 가으려고 긋는 순간 여기서 60을 하나의 점을 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점을 찍어서 선을 긋는데 이거를 막 빡빡 긋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그 연필심 가루 때문에 이 교판이 지저분해져요. 가루가 번지고 붓질하다 보면 뭐 물이랑 희석돼서 번지기도 하고 붓질로 번지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번지거든요. 자로 문질러서 번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포시 얹는다 생각하시고 중간중간 자가 이탈하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쭉 그냥 그어주시는 거예요. 가볍게. 이런 식으로 과하지 않게. 자, 그 다음은 이쪽에서 점을 하나 찍은 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점을 하나 찍어야 또 직선을 긋겠죠. 저는 보통 이렇게 이 모서리 부분 각재가 올라가는 부분에 이렇게 살짝 표시를 하시고서 그 끝과 이 시작된 부분을 이렇게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60 아까 찍은 게 되고 60 찍은 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가벼운 손길로 딱 수렴하게 막 이렇게 더 긋거나 크로스 되거나 이러지 않게 이렇게 깔끔하게 그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각재 부분은 만에 하나 시험장에 갔는데 각재가 특이하게 많이 돌출되어 있다 그러면 감독관분한테 확인을 해보세요. 각재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아니면 그냥 합판의 연장선상에서 선을 이어가도 될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보통은 이제 시험장 교판이 훨씬 더 정확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삼각자가 여기를 뜨면 안 되겠죠. 이 직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는 라인에 맞춰서 하단이 뜨지 않게 그냥 가볍게 내려주시고 이렇게 연결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라인이 맞아야 되겠죠. 라인이 맞게끔 세팅을 하셔야 이게 직각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고 나서 자, 마찬가지로 뒤에 부분도 요 라인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그어 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맞게 5mm 이상 벗어나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 작업은 이제 퍼티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헤라로 플라스틱 헤라로 요런 헤라로 거친 헤라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요 안을 이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딱딱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기존에 연마 작업을 한 부분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양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요런 마스킹 테이프라고 하는 종이 테이프를 활용하셔서 요 처음에 요 라인에 맞춰서 중간중간 라인 맞춰 가시면서 하시고 끝에는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고요. 과도하게 눌러 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마스킹 테이프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접착력이 좀 강해지는 성향이 있어서 너무 빡빡 눌러 놓으시면 나중에 뜯어낼 때 다 판이 또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있잖아요. 요 라인 부분만 스미지 않게 확실히 눌러 놓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위에 부분도 이 라인에 맞추셔도 되고요. 그냥 대강 이렇게 뭐 바쁘니까 굳이 이런 걸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끊어 놓으시고 나서 요 끝에 라인들만 확실하게 꺾어서 해당 라인을 잘 잡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따가 선을 그을 때 두 번째 선을 그을 때 여기서 얼마 또 긋는 게 아니라 가 더하기 나죠. 나를 할 거예요. 두 번째 선은. 왜 그렇게 하냐면 매번 선 그을 때마다 발생하는 작은 오차들을 한번 리셋을 해주는 거죠. 이걸 뭐 그렇게 끊어 가시고 하셔도 되는데 좀 일이 번거로우니까 이거 한 번에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테이프는 좀 이렇게 길다 쉽게 빼셔야 작업이 편해요. 한쪽 끝 맞추시고 라인에 맞춰서 쭉 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헤라나 삼각자 같은 눌러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에도 스미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눌러서 태워주시고 위에도 맞춰서 누르시고 반대편도 삼각자나 헤라를 통해서 칼로 이 라인을 깔끔하게 따놓는 거예요. 이걸 덕지덕지 이렇게 붙여놓으면 나중에 작업하고 떼내면 그 부분이 다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도 뭐 묻으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반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도 작업의 두 번째 작업인 퍼티 작업을 할 건데요. 이제 핸디코트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쓰는 제품을 가지고 보통은 이제 현장에서는 이런 쟁반을 쓰시지는 않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헤라판을 쓰면 막 덕지덕지 흘리고 막 난리가 나요. 가급적이면 이런 테두리가 조금 올라와 있는 쟁반을 쓰는 것 뿐이고요. 자, 뜨실 때는 보통 성인 남성의 한 주먹 사이즈 정도 되게끔 어느 정도 양을 뜨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험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물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물을 많이 섞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바탕면의 상태나 이런 것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제 작업을 하실 때는 이게 너무 되면,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작업 품질이 좋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중간중간 어차피 물은 또 섞긴 해야 되지만, 이렇게 저는 이제 처음에 한 대여섯 수저 넣고서 헤라로 이제 이걸 곱게 개는 거예요. 이 헤라가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나올 때 이게 사출되는 과정에서 이런 데가 좀 깔끔치 못한 것들이 덜어 있어요. 보통 이제 플라스틱 헤라를 쓰는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게 좀 깔끔치 않으면 이렇게 판판한 바닥에다 놓으신 상태에서 이 헤라의 이 밑에 부분을 이렇게 살살살살 갈아 주셔야 돼요. 이물질이 없게끔, 사출되는 과정에서 뭔가 돌출되는 부분이 없게끔. 자, 그 다음에 끝에 부분은 너무 이렇게 뾰족뾰족 솟아 있으면 이렇게 헤라질을 하실 때 자꾸 끝에 이렇게 고랑이 많이 져요.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 부분들은 살짝 이렇게 밖으로 라운드지게 이렇게 갈아주시는 게 이제 작업하시기가 편해요. 이러고 나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눕히면 그 끝에가 그렇게 좀 덜 긁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런 걸로 장갑을 끼신 상태로 확실히 이런 데 불필요한 이런 이물질이 없게끔 확실히 닦아내셔야 돼요. 핸디코트를 이렇게 물하고 조금씩 처음에 이렇게 좀 찹찹찹 굵직굵직하게, 그 다음에 조금씩 잘게 이렇게 좀 해놓으신 다음에 어느 정도 됐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쟁반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 면하고 이 바탕면을 이렇게 밀착을 시켜서 이렇게 갈듯이 갈아주시는 거예요. 물기를 이렇게 끼얹어 올리고 빙글빙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렇게 쟁반을 쓰시는 경우에 이렇게 하시는 게 이 핸디코트하고 물을 좀 더 빨리 손쉽게 이렇게 섞으실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농도, 케찹 마요네즈 농도 정도 되게끔 이렇게 곱게 가시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리면서 물기 있는 거, 밖에 물기 있는 거 가운데다 이렇게 끼얹으시고, 저희가 이제 비닐을 그냥 안 벗기고 쓰는 거는 이제 연습하실 때 그냥 좀 다시 닦기가 불편하니까 하고서 바로 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너무 세게 막 문지르면 찢어지니까 보통은 이제 시험장에서는 그냥 없이 쓰시고 그냥 닦으시면 돼요. 수도가 같은 데 가서 닦아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곱게, 이 핸디코트가 좀 쓰고 남은 거라든지 좀 오래된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알갱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교반이 돼서 섞이지가 못하면 그것들이 또 자체적으로 스크래치를 남기니까 이렇게 위에 살짝 반들반들 올라오고요. 이렇게 들었을 때 너무 쉽게 후루룩 떨어지는 거는 너무 물 많이 넣으신 거예요. 이 정도가 보통 좋아요. 그리고 이게 목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수분이 금방 목재한테 뺏겨가지고 금방 돼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중간중간에 물을 조금씩 더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도구를 쥐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헤라를 쥐실 때는 보시면 이게 헤라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헤라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두꺼운 쪽이 있고 얇은 쪽이 있죠.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잡고 하는 행동들을 할 때 이 작업에서의 쥐는 방식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편하게 쥐시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 둘 정도가 전체 넓이의 위쪽으로, 손 쪽으로 3분의 1 정도 와 있는 데 정도에다가 갖다 대시고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긁고 있는지 눕히고 있는지를 손가락을 벌려서, 손을 너무 이렇게 가운데만 대시거나 좀 너무 손이 멀어지거나 익숙해지면 상관없어요. 나중에 감각이 완성이 되면 뭐 이렇게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도구를 짧게 잡으셔야 감이 살기 때문에 이렇게 쥐시는 거고요. 나중에 뭐 측면부 같은 데는 뭐 이런 식으로 쥐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선생님들이 작업간에 이건 중요한 건데, 헤라 정리를 항상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요 쟁반이든 어떤 선생님들이 쓰시는 도구에 항상 사선으로 앞뒤로 깨끗하게, 그리고 헤라를 잡고 쓰실 때는 여기는 뒷면이에요. 뒷면은 항상 깨끗해야 돼요. 여길 써서 하는 거는 나중에 익숙하신 다음에는 쓰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뒷면이 깨끗해야 판도 깨끗해져요. 그래서 항상 이쪽으로만 뜨고 푸고 하시는 거예요. 핸디코트를 뜨실 때는 한쪽으로 이렇게 뜨기 좋게 이렇게 잘 해놓으시고요. 이제 헤라를 이렇게 위를 슬그머니 긁어 오시다가 이 쟁반 끝에서 이렇게 끝으로 톡 걸듯이 떠야 묻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아니고
이러고 하다가 그냥 막 대충 이렇게 버리면 이렇게 뒤쪽에 묻어버려요. 이러면 묻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항상 이 끝에 부분으로 뜨셔야 되고,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톡 치듯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뒤도 깔끔하게 쓸데없이 묻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제 뜨는 면은 항상 이쪽이니까 편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뜨신 다음에, 근데 이렇게 그냥 뜨면 보시면 뒤가 이렇게 너플너플 지저분하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항상 사선으로 깔끔하게 뒤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장갑에도 닦고, 장갑 낀 이유는 손에 묻지 마라가 아니라 헤라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실 때는 작업 순서는 강목을 먼저 하고 합판을 하는 거예요. 뭐 나중에 익숙하시고 감각이 완성된 분들은 그냥 여기다 푹 덜어놓고 쫙 끝까지 해나가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강목을 하실 때도 항상 위에 부분을 하고 측면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합판을 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위에 작업을 하고 나서 떨어지면 그냥 밑에 부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밑에부터 하다가 위에서 하다가 뭘 실수를 하면 밑에 기존에 잘 해놓은 것들에다가 실수로 묻히게 되면, 거기가 만약에 굳어버린 상태라면 작업을 다시 그렇게 해서 말끔하게 다시 하기가 좀 번거로워져요, 자꾸. 그래서 그런 순서를 지키시는 거고요. 묻히실 때는 위에 보시면 여기 내용물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보시면 여기에 이미 양이 많으니까 이걸 내가 굳이 이렇게 많이 눕힐 이유가 없어요. 그냥만 살짝 해도 되는데, 이게 많이 양이 없어지면 그때서 이제 눕히면서 묻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끝단에다가 항상 이렇게 콕 찍고 스그머니 눕히면서 이렇게 묻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두께는 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골고루 일단 묻히시는 거예요. 어디 이빨 빠져, 요렇게 요런 거 이빨 빠진 데 없이 일단 빈 데 없이 묻히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다 묻히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좀 끝으로 긁어다가 끝에 부분에 묻어 있으니까 그걸 묻히기가 쉽겠죠. 근데 만약에 이쪽 부분이 비었어요. 그럼 묻히려면 어떻게 돼요? 뒤를 많이 눕혀서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과하게 묻혔어도 한번 정리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묻히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골고루, 그렇다고 해서 쓸데없이 너무 많이 이렇게 묻히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위에를 긁고 나면 옆으로 너무 쓸데없이 많이 넘어가요. 적당량을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게 뭐 천천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이빨 빠진 데에서는 이렇게 누워주고, 위에 부분이 안 묻었으면 끝으로 긁어다가 그런 거 묻혀주고, 이런 식으로 전체 면을 골고루 적당하게, 뒤에 면이 딱 안 보일 정도로만, 과하지 않게 많은 부분은 이런 데다 덜어내시고, 쓸데없이 이런 쪽에다가 과하게 넘겨놓으면 자꾸 일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들은 하시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묻혔으면 이제 긁는 거예요. 이 작업은 항상 긁는 작업과 묻히는 작업이 잘 구분이 되셔야 돼요. 이게 익숙해지면 묻히면서 긁고 많은 데서 긁어다 묻히고 이런 것들이 편하게 작업이 되시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원칙들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잘 지키셨을 때 평균적으로 결과물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획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들을 좀 잘 지켜가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위에를 긁을 때는 요거를 이렇게 옆으로 긁다 보면 자꾸 이렇게 흔적이 남아요. 폭이 좁다 보니까. 이런 데는 너무 길지 않으니까 헤라를 한 20도 각도로 전체면을 이렇게 밀착을 시키는 거예요. 얘를 너무 바짝 세워서 긁으면 다 긁혀요. 그래서 한 20도 각도로 해서 강목면을 전체를 다 밀착시킨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마치 여기만 이렇게 깨작깨작 하는 게 아니라 선 굵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마치 저 끝에서 저 뒤쪽까지 지나가다 잠깐 들린다는 생각으로 해서 오른쪽 다리는 내 몸의 중심 이동이 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헤라를 그냥 뻣뻣하게 서서 작업을 하시면 그냥 들어서 이렇게 당겨오면 뒤로 올수록 팔이 이쪽에서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들려요, 자꾸. 그래서 몸이 좀 빠질 생각을 하면서 각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목 위를 그런 식으로 해보면 20도 각도로 해서 딱 밀착만 시킨 상태에서 뒤가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밀착이 된 상태에서 긁어내고, 항상 헤라 정리. 긁고 나서는 항상 헤라 정리.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뒤에 본 목재가 살짝 보일랑말랑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각재가 모서리 쪽에 좀 돌출되다 보니까 일부 저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좀 굽고 나면 많이 하얘지기 때문에 요 정도면 돼요. 그리고 뭐 어딘가 좀 이쪽이 두껍다 싶으면 다시 한번 쭉 일정하게 이렇게 긁어 오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삐죽삐죽 이게 지저분하게 나온 것들은 헤라를 그냥 힘 빼시고 살짝만 이렇게 밀착만 시킨 상태에서 쓱 긁고, 측면부도 힘주지 마시고 그냥 살짝만 이런 데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이에요. 자꾸 쓸데없이 손대면 안 돼요. 중간에 뭐 깨작깨작 여기만 손봐야지 하고서 이렇게 갖다 대는 건 일절 없어요. 항상 마무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간다라는 걸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결과물이 항상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면씩, 요 면을 했으면 또 다음 면을 하고 그 다음 면을 하고 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측면부는 묻힐 때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떠서 끝으로 묻히기 좋게 이렇게 끝에 묻게 잘 뜨신 다음에 끝에다가 딱 대고 약간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골고루 이렇게 빈대 없이 묻혀주시는 거예요. 그죠? 조금 많은 데 있으면 그런 거 미묘하게 이렇게 긁어다가 그게 이미 얘를 평탄화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없는 데다 붙여주고 위에 부분이 안 묻으면 헤라를 이렇게 많이 눕혀서 묻힌 다음에 한번 정리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끝에 보면 이런 데 좀 안 묻은 데 있으면 묻혀주시고 자 이건 이제 묻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는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슬그머니 눕혔다면 뒤에 이렇게 살짝 보일랑말랑한 두께로 빈 헤라로 슬그머니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최대한 깔끔하게. 자른 물결은 연마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좀 깔끔하게 일관되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하도 작업은 그게 다예요. 바탕면을 고르게 일관되게 한다. 이렇게 측면부가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합판부를 하실 때 매번 뜨는 게 좀 귀찮으니까 내가 이 부분을 적당히 도포할 만큼의 양을 이렇게 떠놓으신 상태에서 좀 기포나 뭐 이런 게 알갱이 가진 게 좀 보이면 이렇게 좀 이렇게 갈아내세요. 갈아내시고 뜬 걸 가지고 골고루 전체적으로 빨리 이렇게 묻히시는 거예요. 점점 눕혀가면서 일단 빈대 없이 골고루 묻히시는 거예요. 뒤에 비었으면 이런 데 묻혀주고 그 다음에 측면부는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콕 눌러주고 이런 데 빈대 채워주는 거예요. 이거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일단 고르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알갱이들은 이물질이 보이면 빼서 한쪽에 이렇게 치워주시고요. 가능하면 이대로 둬도 되겠어요 싶을 정도로 일단 고르게 과하지 않게 마찬가지로 없는 데 좀 더 묻혀주시고 지금은 이제 묻힌 거예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 끝에서 저기까지 지나간다는 생각으로 헤라각도 한 20도로 하고 오른쪽 다리 빠질 생각하고 보양해놨으니까 편하게 이렇게 갖다 대신 상태에서 일정하게 이번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긁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헤라 정리. 이렇게 마지막 정리하는 작업에서는 헤라를 항상 잘 정리하시고 이제 옆에 라인도 마찬가지로 적정선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 걷어내시고 그럼 이제 가운데 이런 데 좀 고리지죠. 보기 싫게 연마로 커버하셔도 되는데 할 때 그래도 좀 잘 해놓으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헤라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쭉 일정하게 그다음 헤라를 조금만 더 눕히고 속도감을 낸다는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골이 점점 이제 흐려져요. 뭐 완전 없앨 수는 없고요. 가장 이제 어느 정도 괜찮다 싶을 때 마찬가지로 뒤는 살짝 보일랑말랑한 정도가 제일 좋고요. 건조도 빠르고 굳으면 하얘져서 뒤도 안 보이고요. 연마해도 이제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어디가 좀 이렇게 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어떻게 깨작깨작 하려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그냥 묻혀주고 그래서 일정하게 어느 정도 묻혀주신 다음에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쪽만 한번. 이 정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작업은 너무 선생님도 오래 끌고 있으면 안 좋아요. 핸디코트가 점점 쓸데없이 이제 많이 건조가 되면 이제 그 다음 작업들이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각재 이런 데 좀 보풀진 게 있어갖고 조금 거친 게 되지만 저거는 어차피 이따가 또 퍼티 연마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 정도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시고 처음에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원칙들을 잘 지키시면서 작업하시면 좀 더 결과물이 좋게 나오실 거예요. 이 퍼티 작업하고서 저게 이제 건조되는데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마르는 시간 동안 이제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기 편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0에 50 이렇게 점을 찍으시고요. 기왕이면 보기 편하면 좋잖아요, 감독관분들. 그래서 50에 50, 기왕이면 이렇게 선도 좀 그어주시고, 나중에 요 여백만 접어서 그 틀에다 딱 갖다 대면 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 135에 100이니까 자로 눈금 확인하셔서 오늘 쓸 글자는 인천이라는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측면이 닿는 거예요. 이응은 측면에 닿아야 되고, 모든 회계 두께는 1cm, 이렇게 왼쪽 위에 아래 측면 위에가 다 닿게끔. 얘도 회계 두께는 대략 1cm 정도 맞춰서 이제 건조를 하실 건데, 건조하실 때 생각보다 꼼꼼하게 잘 말리셔야 되고요. 특히 이런 각재하고 합판이 만난 이런 고랑진 곳, 골진 곳 이런 데가 아무래도 코트가 서로 겹쳐져 있어서 좀 늦게 마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꼼꼼하게 잘 말리셔야 되고요. 저는 지금 일반적인 저희 공업용 드라이기를 쓰지만 요거는 이제 시험장에서 못 쓰세요. 일반적으로 가정용 드라이기를 쓰셔야 되고, 이렇게 은근하게 손이 은근하게 움직이면서 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말리시면 한 최소한 20분 가까이는 말리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날 비가 좀 많이 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늦게 마르기 때문에 항상 꼼꼼하게 말리셔야 돼요. 이렇게 건조를 완전하게 바삭바삭하게 손으로 만져보셨을 때 완전 바삭바삭해야 돼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손대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건조가 됐다 싶으면 이렇게 손등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축축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요 위에 부분 같이 이렇게 좀 거뭇거뭇하거나 아니면 요런 데 각재 이런 데가 늦게 마르니까 혹시라도 좀 소홀히 했으면 이렇게 쿡 찍었을 때 이렇게 찝혀요. 이렇게 살짝. 여기 이런 데는 어때요? 좀 덜 말랐다는 얘기예요. 마저 말리셔야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좀 이따 마저 말리고 할 거고요. 이제 그 다음 작업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하도 작업이라는 거는 처음에 목재 연마를 하시면서 돌출된 걸 깎아냈고, 그 다음에 퍼티 작업을 하면서 패인 곳을 채워준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다만 이 퍼티 작업을 하다 보면 보시면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물결이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씩 올라온 것들, 이런 작은 보풀진 것들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 손으로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제 좀 깔끔하게 하시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 사람 손으로 해서 조금은 거친 것들을 다시 한번 220방 연마제를 가지고 연마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연마를 하시는데, 이때 이제 옆에 사람이 이게 나간다고 똑같이 따라 나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연마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격. 우리는 좀 전에 이 퍼티 작업이라는 걸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퍼티 작업이라는 걸 했다라는 거를 한 구역을 설정을 해줘서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를 위반하는 순간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다? 한 작업이 끝났으면 선 긋기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선을 그으시는 거죠. 두 번째 선은 나하고 요 부분이니까 바죠. 가나를 더하면, 그죠? 여기는 이제 115. 그 다음에 이쪽 60하고 70이니까 이쪽은 130이 되겠죠. 아까 목재에서야 사실 막 지워도 되고 하는 상황이지만, 이제부터는 좀 신경 써서 정말 깔끔하게 그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제 연마를 하실 건데요. 목재 연마, 퍼티 작업, 그 다음에 이제 퍼티 연마까지가 하도 작업이죠.
바탕면을 고르게 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요거 선 긋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선을 긋고 나서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다가 보시면 이게 거칠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갈아내시는 건데, 이렇게 갈아내다가 옆에도 이렇게 거치니까 무심코 손이 이렇게 넘어가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실격이에요. 왜냐하면 강목 부분에 이 부분은 퍼티한 것만 보여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냥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퍼티 연마한 것만 있는 거예요. 퍼티한 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실격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 안으로만 연마를 하시는 거고요. 굳이 너무 선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애쓰실 필요 없어요. 연마할 때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연마지에다가 충분히 묻힌다. 220방 연마지를 가지고 이런 데 이렇게 물결진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곱게 갈아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특히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하다가 선생님들 실수로 이렇게 미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자, 이 부분. 연마를 했고, 퍼티를 했고, 퍼티 연마를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하도 작업은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선 또 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제 선을 그으시는 거죠. 우리가 하도 작업을 하셨으면 그 다음으로 하는 작업은 이 중도제를 바르는 중도 작업을 하실 건데요. 중도제는 뭐냐면 하도와 상도, 우리가 최종 마감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페인트 칠을 한 것과 이 종전에 해놓은 이 하도 작업 사이에서 둘이 잘 화학적으로 유착을 하게끔 오래 붙어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하도 작업을 할 때 강목이냐 합판이냐에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작업을 하신 거라면 이제 중도제부터는 좀 나뉘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이는 페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중도제도 다른 제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중도제는 이렇게 완성형으로 이미 다 완제품으로 나와 있는 거라서 종이컵의 한 4분의 1이나 이 정도 따르셔가지고 칠하면 그 양이 충분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떤 데는 시험장에 가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완성품이 아니라 원액 상태로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 만약에 원액으로 그냥 준다, 무슨 풀 써놓은 것 마냥 되게 된 상태로 주는 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물을 타서 쓰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수성 파트니까 수성 파트에 칠할 거예요. 어딜 칠해요? 수성 파트니까 여기 합판면을 칠하시는 거예요. 수성 바인더. 그래서 여기는 강목 부분은 레커 서페이셔라고 하는 유성 중도제가 칠해지는 자리인 거죠. 예, 마찬가지로 이 레커 서페이셔라는 제품은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 안에 이제 뜯어보시면 이게 냄새가 고약한 악취가 나면서 이렇게 굉장히 점도가 있는 요 도료를 주게 돼요. 요건 이제 유성용 중도제가 되는 거고요. 좀 전에 보셨던 이 수성 바인더는 수성용 중도제가 되는 거죠. 유성 레커 서페이션은 강목 파트에 칠하는 거고요. 어디까지? 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잘 지키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도제를 드디어 칠할 건데요. 붓질을 하시는 요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붓이라는 건 어떤 도구든 항상 견고하면서도 유연성 있게 잡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라인을 따실 때는 보통 이렇게 연필 잡듯이 이런 식으로 잡으시고, 항상 내 손이 어딘가 이렇게 고정이 돼야 돼요. 바닥을 지지하던가 이런 데 어딘가 지지할 곳을 찾으시던가 이런 거예요. 보세요. 선을 딸라는데 붓을 이렇게 세워놓고 손은 둥둥 떠갖고 이렇게 딴다고 보세요. 이게 잘 될까요? 아니면 하다못해 이렇게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이렇게 붙이시는 거. 근데 손은 여전히 떠 있어요. 그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내 손이 항상 어딘가 지지할 곳을 찾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라인은 붓의 옆선으로 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붓 끝으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번져요. 붓을 도료에 담그실 때 이걸 막 첨벙첨벙 담그시면 안 돼요. 붓질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도막의 두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이 붓이 머금고 있는 도료의 양이 항상 적당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바인더 같은 거야 크게 선 넘는 거 없이 엉뚱한데 칠하지 않고 제 영역만 그냥 빠르게 가볍게 칠하시면 되는 거지만, 붓을 담그실 때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담근다 생각하시고 과도하게 안 담그시는 거예요. 이 모근 쪽, 뿌리 쪽까지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담가버리면 붓이 머금는 도료의 양이 너무 과해지는 거예요. 보시면 절반 정도만 이렇게 묻히시고,
해서 도료를 항상 이렇게 잘 털듯이,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밀어 올리듯이 하시다가 이렇게 후루룩 흘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도료를 흘리는 제일 많은 케이스가 뭐냐면 붓을 뺄 때 많이 흘려요. 정 이런 데가 좀 불안하면 공식적인 보양지 있잖아요. 이런 거를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다만 이렇게 그냥 놓고 이렇게 편하게 놓으면 조금 안심이 되잖아요. 손 어딘가는 지지할 곳을 찾으시고 시선도 적당한 수준으로 가까이 가신 상태에서 붓의 옆선으로, 또 이걸 바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톡톡 쳐서 도료의 농도가 적당한가 보시고서 쭉 실로 잡아 누가 당기는 것처럼 라인을 이렇게 보시면서 쭉 따가시는 거예요. 먼저 라인을 획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를 채우는 식으로 이제 방향을 돌리셔서 그다음에 모서리 같은 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료를 묻히는데 붓을 갖다가 얘를 이렇게 눕혀버리면 오히려 이게 붓끝이 여기를 벽면을 쓸데없이 이렇게 건드려요. 그래서 마치 붓 이 뒤쪽 면만 살짝 눌러준다는 생각으로 뒤만 이렇게 살짝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붓끝이 엣지가 잘 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빠르게 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에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안에 붓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엄지검지 잡으시고 중지 잡고 필요하면 약지까지 잡으신 다음 상태에서 붓이 너무 멀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가까워도 유연하지가 않아요. 적당한 수준에서 보통 요 목 있는 데 정도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마치 이렇게 어머니들이 김에다가 참기름 바르듯이 가벼운 붓질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중구난방 사방팔방 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는 붓질의 결을 보는 거예요. 빛에 비춰보든지 해서 이 교과서에 적혀있는 말이에요. 잔기스 내듯이, 잔 상처 내듯이 잘게 보이는 흔적이 남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안에는 빠르게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과도하게 막 이렇게 해버리면 보세요. 이게 다 파여요. 이렇게 수분기 때문에 녹아내려서 퍼티한 게.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과도하게 세게 붓질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훑어주는 거예요. 도료의 농도가 너무 과하지 않게 이렇게 그냥 골고루 한번 칠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같은 경우도 붓으로 이렇게 쿡 대고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이게 녹아내려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합판이 마르는 동안 이제 강목 부분도 중도제를 칠하셔야 되니까 요 레커 서페이셔라는 제품을 크게 한 수저 정도 뜨시고요. 이제 레커 서페이셔란 이 된 도료를 그냥 칠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도료를 칠하든지 너무 되다, 이거 너무 돼서 그냥은 못 칠하겠네 싶으면 뭘 섞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레커 서페이셔나 이따 레커 페인트 같은 경우는 요 희석제, 레커 희석제라는 거 흔히 얘기하는 레커 신나를 타는 거예요. 에나멜 페인트는 에나멜 신나, 그죠? 에폭시는 에폭시 신나, 우레탄은 우레탄 신나 하는 등등으로 제품에 맞는 신나를 쓰시는 거예요. 페인트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그 희석비를 잘 지켜가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당 바탕면이 그냥 잘 가려지면서 도료 희석제를 많이 섞으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수채화되는 거예요. 군데군데 이걸 희석제를 많이 넣는다고 이제 묽어지기도 하지만 군데군데 이렇게 비어요. 그렇게 되는 건 희석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라면 한 20-30% 정도 이런 막대기 가지고 잘 저어주시는 거예요. 혹시 조금 많이 들어갔다 싶으면, 근데 이게 또 금방 날아가니까 조금 많다 싶으면 이렇게 휘휘 많이 좀 자주 저어주시면서, 보통 이제 조색대가 실외에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많이 이렇게 저어주세요. 좀 금방 날아가니까 이렇게 불어주면서 좀 날리면 되고요. 칠하는 와중에도 금방금방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해서 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목 부분에 이제 서페이셔를 칠하실 건데, 강목 부분 칠하실 땐 좀 유의하실 거가,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판재를 내가 칠할 면을 이렇게 항상 수평면으로 만들고 칠하셔야 흘리지 않기 때문에 판재를 이렇게 세워서 돌리거나 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실 경우가 있거든요. 당연히 흘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 칠할 때도 가령 이 상태에서 도료를 칠하시는데, 묻혀가지고 칠하시는데 이런 데를 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실수가 안 나오게끔 컵을 잡고 칠하신 다음에 이 쟁반이 선생님이 붓 가는 데마다 항상 따라다니게끔 하시거나 하는 식으로 뭔가 원천적으로 흘리지 않을 방법을 고안하셔야지. 이 위에 부분을 칠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붓질 있죠.
끝에 엣지를 살려서 라인을 따는 요 붓질을 통해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붓은 새 붓으로 해서 아까와 마찬가지 도료를 쓸데없이 많이 묻히지 마시고 잘 털어내시고 항상 꺼낼 때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하지 않게 톡톡톡 쳐보신 다음에 이렇게 엣지 부분에 너무 합판에 많이 닿지 않게 라인을 먼저 쭉 따시고서 안에는 이렇게 가볍게 칠해 주시는 거예요. 네, 칠하시고 이게 칠해놓으면 레커 서페이셔 같은 경우 칠해놓으면 무슨 흰색 유성 페인트 칠해놓은 거 마냥 하얗거든요. 돌리시다가 까먹고 어떤 한 측면을 이제 칠하지 못하거나 그런 일 없게끔 잘 확인하시고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둘둘, 이게 우리가 총 6면이니까 둘둘 하나하나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다 칠했죠. 6개면 이렇게 칠하시면 되고, 중도제는 이렇게 수성 바인더 그 다음에 레커 서페이셔를 강목에다가 한번 칠하시면 되는 거고요. 수성 파트 여기는 내가 이제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게 젖어 있으면 패여요. 그래서 여기 수성 파트만 말려주시는 거예요. 보통 여기만 말리시면 조색하고 뭐하고 다른 작업들 하다 보면 이런 쪽들은 알아서 다 마르거든요. 어지간히 습한 날이 아니면.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이쪽만 말리시는 거예요. 선 그을 때 위주로만 말리시는 거예요. 수성 바인더 같은 경우는 뭐 말리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으니까요. 건조하시면서 이렇게 툭툭 만져보시고서 아, 내가 연필선을 그어도 되겠다 싶으시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선을 긋는 거죠. 이 위에서 이제 과제 1, 2번 작업하시면서 마지막 선을 긋는 거고요. 이 선이 갖는 의미는 이제 나 중도 작업 끝났다, 이제 상도 작업 할래요, 페인트 칠 할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이제 마지막 선을 긋게 되는데 요거는 이게 보시면 합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개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1형이니까 소개로 4개의 합이 나와 있으니까 255에 250이라는 수치를 하셔야 되겠죠. 항상 선 그으실 때 지금 저도 여기서 깜빡하면서 조명빛이 좀 밝아가지고 눈금을 잘못 봤는데요. 뭐 이렇게 살짝 점 찍은 거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심하게 실제로 이제 그대로 그어버리셔서 작업이 되면 안 되겠죠. 선생님들 이제 조색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이 조색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원칙들을 알고 어느 정도 유사하게만 이제 조색을 해내시면, 즉 오작이 안 나올 정도로만 조색을 잘 해놓으시면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자면 여길 보시면 지금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주황색이 되죠. 즉 뭐예요? 두 색을 섞으면 그 두 색의 사이색이 된다라는 매우 기초적이고 단순한 원리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색의 삼원색은 뭐예요? 빨강, 파랑, 노랑. 이제 우리가 물감을 조색할 때는 빨강, 파랑, 노랑을 기본으로 조색을 해서 그 수많은 가지의 색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조색은 눈으로 하는 목축 조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비율로 섞었을 때 좀 더 빨개지는지, 좀 더 노래지는지,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체감으로 내가 요걸 이렇게 한 방울 넣었더니 색이 이만큼 변하네, 막대기에다가 내가 이만큼 찍어서 넣었더니 색이 이만큼 변하네, 이런 것들을 조색 연습을 하시면서 감각적으로 체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감각이 내가 몇 번 해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게 좀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이 들면 그 정도면 시험 보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 Y7의 R3은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주황이다, 이런 식으로 예시가 나와 있죠. 이게 뭐예요? 노란색 칠 때 레드 3의 비율로 섞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런 전형적인 주황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밑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고동색 같은 경우는 빨강색 7에 검정색 3의 비율로 섞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걸 선생님들이 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유성 레커 도료 같은 경우는 페인트를 주는 게 뭐가 있어요? 빨강, 빨파노 기본이에요. 빨파노. 그 다음에 흰색, 녹색을 줘요. 그 다음에 수성 도료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하는 빨파노 마찬가지로 주고 흰색에 검정을 줘요. 이게 오지선 다 객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맞추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빨강이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땡.
여기 녹색이 들어갔을까요? 헷갈리죠. 그죠? 파랑 노랑 섞어도 녹색이고 녹색을 넣어도 녹색이에요. 그죠? 근데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녹색은 파랑과 노랑이 여기 보시면 Y7에 블루 3의 비율로 섞여서 나온 게 녹색이에요. 이미 그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 색을 지금 선생님들이 영상으로 보실 때 정확하게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살짝 푸른빛이 도는 색이에요. 그래서 녹색을 집어넣고 나서 이걸 이렇게 푸른빛을 넣으려면 파란색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색을 임의로 조색할 때는 파랑과 노랑 가지고 조색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 미묘한 특징이 있긴 한데 뭐 녹색을 넣고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겠죠. 녹색을 넣었으면 녹색 넣고 파랑 많이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색은 여기 보시면 이게 자세히 보시면 살짝 희끗희끗한 게 보여요. 아마 영상으로는 좀 보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흰색이 살짝 들어간 거예요. 많이는 안 들어갔죠. 흰색을 많이 넣었으면 훨씬 더 희뿌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얘는 사실은 흰색에 노랑에 파랑을 섞은 거예요. 이게 사실 조색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막상 해보시면 이걸 녹색 가지고 선생님들이 접근을 하셔갖고 막 헤매다 보면 이걸 어떻게든 수정해야겠는데 하면서 막 파랑 잔뜩 넣거나 안 나오나 싶어서 녹색을 자꾸 넣어버리면 이런 색감이 안 나와요. 나중에 실제로 해보시면. 그래서 실제 조색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이 어려워지면 조색이 끝판왕이에요. 탁하게 나오거나 어떤 색인지 잘 캐치하기 어렵게 나오거나. 그래서 조색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실제 조색을 하실 때 이런 어떤 좀 다소 의외성이 있는 색을 조색을 하거나 혹은 뭐 뻔하디 뻔한 색을 조색하시더라도 처음에 하실 건 뭐냐면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아, 이 색을 봐야 이 색이 뭐가 들어갔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충 보고 아, 뭐뭐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잘 보시는 거예요. 교과서엔 뭐라 적혀 있냐면 30cm 간격으로 색을 바라보면서 눈에 이게 색이 익어버릴 수 있으니까 5초, 6초 이상 보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서 눈도 잠깐씩 이렇게 식혀주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아, 이 색이 지금 어떤 색으로 구성이 되는지. 자세히 보면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파랑에 노랑에 흰색, 뭐 저는 제가 조색했기 때문에 알지만 선생님들이 처음 보시는 약간 약간 푸른빛이 도는 녹색 정도라는 느낌으로 아마 받아들이실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 그렇긴 한데 이게 또 조색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곱게 게이지 못해서 특정색이 이렇게 비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잘 보시고서 아, 희뿌옇게 살짝 올라와 있구나라는 걸 캐치해서 아, 흰색도 살짝 들어갔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녹색을 만들든 파랑 노랑을 만들든 이 청푸른빛이 돌아야 되니까 아, 파란 거의 비중이 조금은 올라가 있구나라는 것까지는 캐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관적으로 처음에 제일 많이 보이는 색부터 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해요. 굳이 조금 들어간 거 먼저 넣으려고 하지 말고 색을 보통 섞을 때는 기본이 되는 가장 많이 보이는 색, 그죠? 제일 많이 들어갔을 법을 먼저 이렇게 조색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유성 파트에서는. 수성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흰색만 페인트고 나머지는 조색하는 데 쓰이는 착색제 혹은 잉크이기 때문에 흰색 베이스로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하지만 유성 레코 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들어갔을 색을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각각이 다 그냥 페인트예요. 페인트라는 거는 그 안에 일정한 막을 형성하는 수지 성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색을 내거나 물성을 띠는 안료라는 성분이 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페인트에는 이런 수지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만 이런 잉크에는 이게 없어요. 수성 같은 경우는 흰색을 먼저 넣어줘야 되는 거고 유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 이런 수지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막을 형성하는 희석제라는 거를 우리가 이 도료에다 칠을 하지만 희석제는 나중에 굳고 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물도 날아가고 신나도 다 날아가고 나중에 남는 건 이런 것들만 남는 거예요. 얘기가 조금 벗어났는데 유성 도료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제일 직관적으로 보이시는 색을 넣는 거예요. 뭐 저 같으면 뭐 파란색에 노란색을 좀 섞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가겠죠. 잘 교반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색을 칠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흰색 넣었더니 좀 많이 옅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 왔죠. 유성 도료 같은 경우에는 칠해서 그 색이 비슷하면 칠하면 돼요. 근데 수성 같은 경우는 색이 건조가 되면 이게 옅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흰색을 더 넣어야 되겠죠. 그죠? 살짝 제 생각에는 지금 좀 얻어 걸렸어요. 살짝 더 넣으시면 돼요.
처음 칠하실 때 굳이 합판에 너무 가까이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기 합판 칠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유성도료니까. 붓을 이렇게 끝에를 살짝 엣지를 따서 어디가 닿는지 이렇게 보시면서 먼저 라인을 이렇게 쭉 따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칠할 때는 조금 희끗희끗 보이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모서리 부분, 그다음에 여기 공간이 협소해서 이제 이런 정도의 큰 사이즈로 붓으로 힘드니까 그럴 때는 작은 붓을 쓰시면 돼요. 보통 이제 시험장에 이제 추가로 얇은 붓을 가져가시는데 그 중에서 글자랑 도형 그리는 붓 외에 남는 붓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붓을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바탕면 가리겠다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처음에 이렇게 가볍게 칠하시는 거예요. 모서리 같은 데 이렇게 잘 안 들어가는 데들은 조금 흥건하다 싶게 묻혀서 이렇게 콕콕콕 찍어준다 생각하시고 칠하시면 다 스며들죠. 네, 이렇게 해서 총 6개 면을 다 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도료는 상도 작업은 2번을 하셔야 돼요. 한 번 칠하고 연마하고 또 한 번 칠하고. 왜 그렇게 하냐면 한 번 칠해서는 이 붓자국도 많이 남고 바탕면도 뭔가 은폐가 좀 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돌출되고 그 다음에 해당 도료가 갖춰야 될 어떤 특성을 확실하게 광이 좀 제대로 살게 칠하거나 일정한 도막을 형성해서 그런 것들이 한 번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서는 2번을 하라라고 일단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돼서 요 도료는 뭐 나 다 칠했다 하고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되고요. 어디 발이나 이런 데 치이지 않는 안전한 곳에다가 이렇게 잘 놓으시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 하도 작업, 중도 작업, 아까 바인더 칠하고 서페이셔 칠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유성 상도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칠해놓고 나서 이제 기왕이면 좀 효율적으로 작업하시기 위해서 이게 마르는 동안 이제 옆에 그라데이션 선이나 아니면 뭐 수성 조색을 하시든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본인이 헷갈리지 않는 선에서. 이제 가끔 보시면 수성 도료를 칠하는데 막 여기 그라데이션 선 안 그으셨다가 무심코 여기까지 칠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엄연히 수성 상도 도료는 여기하고 이 공간만 칠해야 되고 이쪽은 그라데이션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라데이션 선을 그으셔야 되잖아요. 과제 5번에. 그래서 이 선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각 변을 3분의 1씩 다 나누시는 거예요. 자를 보면 이게 눈금이 양 끝단에 있으니까 자를 항상 이렇게 올리시고 지금 보면 이 각재 같은 경우 이 세로 각재가 450이 나오거든요. 45cm.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씩 하면 아마 15cm씩 표시를 하시면 되겠죠. 눈금 잘 보시고 표시하실 때는 항상 끝단에 표시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되겠다 해서 대충 이렇게 띄어서 이런 데 표시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 선이 이 점을 지나 일로 더 가는 거예요. 항상 표시는 끝단에 하시는 거예요. 끝단에 30에 표시하시고요.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이게 숫자가 세밀하게 딱 떨어지게 나오진 않고요. 여기 지금 측정을 해보니까 실측을 해서 그걸 3분의 1 하시면 돼요. 지금 280이 나오니까 산수를 대충 하면 한 9.3 정도 나오죠. 그 첫 번째 선을 이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연필선 불필요하게 굵게 그리지 마시고요. 연필선 나중에 다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다음 선도 가운데 같은 경우는 끝과 끝을 이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눈대중으로 보긴 좀 어려우니까 자의 선을 삼각자로 이렇게 연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끝단이 모서를 향해 이렇게 가면 이때 포인트는 이 둘이 잘 밀착이 되어 있는 게 포인트겠죠. 그래야 직자의 선을 얘가 연장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각각의 선들이
평행하게끔 이제 아까 전에 상도를 유성상도 같은 경우 한 번만 해 놓으셨으니까 이 선을 그은 건 잠깐 이게 건조되는 지금 만져보면 이미 혼자 다 말랐거든요. 이제 연마를 하는 거죠. 320방 연마지 같은 경우는 수성 파트에도 쓰고 유성 파트에도 한 번씩 써야 되기 때문에 절반을 접어서 여기 이제 연마하시는 거예요. 내가 붓질하면서 좀 떡진 거나 좀 과한 것들, 흥건하게 좀 뭉친 거나 이런 것들을 연마하시는 거고, 이 유성도료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갈아내는 느낌보단 약간 긁어주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연마지에 뭐라고요? 확실히 묻힌다 생각하시면서 바탕면을 마찬가지로 고르게 갈아주시는 거예요. 도료를 칠할 때 너무 과하지 않게 칠했으면 그렇게 막 연마할 부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좀 덜 말랐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뜨거운 바람을 대시면 안 되고 차가운 바람 드라이기나 아니면 부채질만 해줘도 금방 말라요. 갈아낸 게 이물질들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잘 털어 주시고요. 우리가 유성도료를 한번 칠하고 나서 또 신나가 많이 날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신나를 넣어서 해당 농도를 잘 맞춰 주시고서 이제 2회차 도장을 하시는 거죠. 이번에 이제 진짜 최종 마감이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칠하신다는 생각으로 해당 바탕면을 잘 이렇게 덮을 수 있게끔 잘 하시면서 이번엔 확실히 경계도 따시고 해서 확실히 광도 좀 살게 칠하시는 거예요. 푸석푸석하게 마른 붓으로 막 쓸어버리면 이 도료의 특성이 살질 못해요. 그래서 라인을 먼저 깔끔하게 따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은 편하게 채우시는 형태로 자, 보시듯이 유성도료는 칠해지고 나서 이렇게 광도 잘 살면서 도막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경계 이런 부분에 쓸데없이 이렇게 묻지 않게끔 너무 합한 쪽으로 어느 정도 적당히 깔끔하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성 조색을 하실 때는요, 수성 같은 경우는 흰색만 페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머지는 조색을 도와주는 잉크예요, 잉크. 여기도 이제 제품명을 보시면 아크로텍스 잉크라고 되어 있죠. 페인트로서 가져야 될 그 수지 성분이나 이런 게 없는 그런 도료라서, 그리고 굉장히 고농도의 도료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이 제품 같은 경우 이제 이 설명서를 보면 자사 제품의 5% 이내로 섞어서 쓰라라고 되어 있죠. 아까 유성 조색을 했던 걸 생각해 보면 유성은 거의 뭐 정비율로 섞이는 반면에 이 잉크들은 굉장히 소량씩 섞이게 돼요. 지금 이제 한번 이번에 수성 조색을 해볼 색은 요 색인데요. 이 색을 봤을 때 처음에 하실 일은 마찬가지로 처음에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2번을 칠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흰색을 처음에 너무 적게 뜨면 조색하고 나서 나중에 양이 모자라서 2번을 못 칠해요. 일단 크게 바로 떠서 한 번, 2번 이렇게 흰색으로 어느 정도 양을 맞추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건 뭐뭐 들어갔을까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수성 페인트 같은 경우는 빨강, 파랑, 노랑에다 검정이 있는데 여기 검정이 이제 오지선다라 그랬죠. 검정 안 들어갔겠죠. 그죠? 패스하고 당연히 파란색도 안 들어갔죠. 그럼 답은 뻔해요. 흰색에 빨강에 노랑이 들어간 색인 거네요. 꼭 색이 3가지 색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4가지 색도 나오고 그 이상도 나올 수는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보통은 좀 어렵게 내면 4가지 색, 보통 3가지 색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좀 핑크빛으로 보이니까 넣으시는 거예요. 일단 빨간색을 넣어 보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색이 그렇게 진하지가 않잖아요. 빨간색을 넣었는데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색을 섞을 때 빨간색도 들어가고 노란색도 분명히 들어간 것 같은데 2가지 색 중에 좀 어두운 색, 빨강과 노랑이라면 빨강이겠죠. 빨강과 파랑이라면 파랑이 어두운 거고, 파랑과 검정이라면 검정이 어두운 거고요. 상대적으로 어두운 색을 넣을 때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조색하는 거 사실 별거 없어요. 항상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가는 거예요. 내가 예측한 것보다 조금 덜 넣어보고 나서 아, 내가 조금 덜 넣어서 요 정도 넣었더니 색이 이만큼 변하네 하는 것들을 캐치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저는 이거를 처음에 한 7mm 정도만 찍어본다 생각하고 살짝 이렇게 찍어서 지금 안 섞여 있네. 이게 잘 밑에 좀 가라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잘 저으시고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한 요 정도만 찍어서 한번 돌려보자 하는 식으로 넣고서 돌려보시는 거예요.
확실히 적죠. 이거 뭐 터무니없이 적죠.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왕창 잔뜩 넣어가지고 색이 확 너무 짙게 가버리면 안 되거든요. 아까 7mm 넣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변했으니까 조금 과감하게 가도 되겠죠. 과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엔 한 1cm 조금 더 찍어볼게요.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색이 올라오죠. 하지만 아직도 살짝은 옅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나서 추가색을 이제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 이제 노란색도 수저로 넣으실 때는 항상 수저로 넣으실 땐 조심하실 거가 요 앞에만 보고 있다 뒤에 이렇게 흥건하게 후루룩 떨어지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얘도 노랑이 많이 들어간 건 아니니까 살짝 먼저 넣어 보시고 저어 보시는 거예요. 항상 이런 모서리 벽면에 묻은 거 깔끔하게 잘 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막대기는 2개를 초과해서 3개, 4개 넣어버리면 이런 데 너무 묻어 나가요. 그래서 항상 2개 이상은 넣지 않고 옆에 칠해보면 아직도 많이 흐리죠. 일단 전반적으로 좀 흐리니까 빨강과 이런 것들의 농도를 좀씩 올려야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비교해 보는 거죠. 비교해 보실 때는 색을 항상 이렇게 살짝 콕 찍어서 이렇게 소량으로 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넓게 펴 보시는 게 좋아요. 아까보다 확실히 진해졌고 지금 보면 살짝 흐리긴 한데 조금 더 진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성 같은 경우는 색이 건조가 되고 나면 색이 옅어져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조색을 하셔야 되는 거고,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걸 감안하시는 게 아니라 확실히 말려서 비교를 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냥 뭐 처음부터 밑도 끝도 없이 말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색이 온 것 같은데 싶을 때 선생님들이 색을 한번 말려 보시는 거예요. 건조를 해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색은 이 색인데 얘 실제 색은 이렇게 살짝 밝아진 색이 되는 거예요. 수성조색은 뭐 이 시험이 시간이 모자란 시험도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제대로 잘 확인을 하시고 조색을 하시고, 조색은 배점이 크기 때문에. 자, 보시면 색감 자체는 그냥 맞는 것 같은데 좀 흐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율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조색을 제가 항상 이렇게 손가락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감독관이 이런 비율로 색을 조색을 했어요. 특정색, 특정색, 특정색이 이런 비율로 조색을 했어요. 선생님들은 처음에 이 색을 하나를 넣었다가 그 다음 색을 이렇게도 넣었다가 이렇게도 넣었다가 이렇게도 넣었다가 맞춰가시는 거죠. 이렇게 맞춰가는 건데 내가 어떤 색을 넣었으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뭔가 수정했으면 그 색 하나 넣는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색, 3개면 3개, 4개면 4개, 이 색들의 비율이 이게 맞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색을 넣어서 뭐가 해결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아셔야 되고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색감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맞았지만 진함의 정도가 조금 비슷하긴 한데 조금 흐려요. 그러면 2가지 색을 조금씩 더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도 살짝 넣고,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말려보면 이게 색감이 지금 영상으로 보실 때 조금씩 큰 차이가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는 조금 흐렸다면 이거는 조금 핑크하게 좀 핑크 쪽으로 갔고요. 그 상태에서 노란색을 다시 넣어서 맞춘 거예요. 그래서 두 색을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저는 이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이제 많이 벗어나면 이게 우리가 조색을 하실 때 색이 현저하게 다르면 오작인 거고, 어느 정도 꽤 유사하게 하시면 이제 적당히 본인하고 타협을 하셔야 돼요. 이것만 또 뭐 예전에 어떤 분처럼 뭐 2시간 반 동안 조색만 하시다가 포기하고 나오시는 그런 사태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 맞췄다 그러면 이제 물을 이제 희석제, 그냥 이건 좀 돼서 제대로 칠할 수가 없으니까 물을 넣는 거예요. 물은 통상적으로 내가 만든 도료양 대비 한 10% 이상을 초과하시면 안 돼요. 근데 시험이니까 사실 저희가 살짝씩 조금씩 오버해서 붓질 조금 더 편하게 해서 칠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너무 과하게 희석을 하면 아까 저기 수지나 이런 것들 설명드렸던 것처럼 토막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 결국 나중에 하자가 되겠죠. 너무 과하지 않을 정도로만, 지금 이 정도면, 이 정도. 붓질은 편하면서도 유성 레커도 마찬가지고 수성 에멀전 페인트도 마찬가지고 종이컵에 한 3분의 1 이상 나와주면 어렵지 않게 2번을 편하게 칠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색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과제 1번을 저희 이제 상도 2회, 그 다음에 중간에 연마가 한번, 아까 바인더야 솔직히 그냥 대충 칠해놓으면 이렇게 적당히 흔적 남는 상태로 마무리가 되지만 수성 도료를 칠할 때 좀 신경 써서 칠하셔야 붓자국도 덜 남게 이렇게 칠하셔야 되고요. 붓에 과도하게 이렇게 묻히는 게 아니라 붓 끝에나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까지만 묻히신 상태에서 처음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붓에 머금은 도료의 농도가 적당한지 확인하시고 나서 시선 가까이 가시고 쭉 따오는 거예요. 이때 연필선은 기본적으로 가리시는 게 원칙이긴 한데 너무 그거에 신경 써서 삐뚤빼뚤 하느니 그냥 일정하게 좀 연필선이 보이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잘 훑어 주시고요. 안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붓끝을 끝에 엣지를 살려서 그다음에 안쪽은 어머니들 김에다 참기름 바르듯이 잔 흔적이 남게끔 떡지지 않게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 칠해야 되니까 처음에 너무 완벽하게 칠해야지라는 욕심은 버리시고 가볍게 칠하시는 거예요. 이제 유성을 먼저 칠하건 사실 수성을 먼저 칠하건 상관은 없어요. 보통 어떤 원칙을 따르시면 좋으냐면 내가 그 작업을 하면서 실수가 나오는 것들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가령 유성을 칠하면서 나는 자꾸 너무 흘린다. 그러면 유성을 먼저 칠하시는 게 좋고요. 수성을 칠하는데 자꾸 벽에다 묻힌다. 그러면 수성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작업으로 내가 실수한 부분을 살짝은 가릴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그라데이션 조색을 해서 먼저 칠하고 오셔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여기를 건조하고 2회까지 다 칠한 상태에서 그라데이션 조색해서 칠하는 동안 또 여기가 상도된 부분이 다 마르거든요. 그래서 다 칠하고 나면 이미 다 말라 있어요. 그럼 또 와서 이제 글자 작업하고 에나멜 작업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굳이 말리느라 시간 버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바로 말리시면 되고요. 이거는 금방 말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리시면서 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예요. 아 저런 데를 좀 잘 감춰줘야겠다 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뜨거운 바람을 이쪽에다 많이 좀 심하게 갖다 대시면 이렇게 기포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수성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연마를 이렇게 반만 썼었잖아요. 그 이제 나머지 반쪽으로 이제 연마를 하시는 거예요. 얘는 이제 빙글빙글 돌리면서 어디 주름지게 떡진 거나 이런 것들을 연마하시는 거죠. 가령 이런 데 보면 붓자국 이런 것들이 조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살살살살 마찬가지로 항상 아래로 가게 붓을 이 벽에 이렇게 나란히 가서 하는 경우에 이렇게 묻히는 실수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항상 붓 끝이 다가가도록 작업하시는 게 좀 더 적합한 방법입니다. 이 붓질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좀 잘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너무 이제 서툴게 하고 있으면 괜히 관심 받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견고하면서도 유연하게 잘 잡으시고 가벼운 붓놀림으로 전체 분모의 한 2, 3만 쓴다는 생각으로 붓을 너무 이렇게 세게 눌러대시면 좋지 않아요. 끝에로만 끝에 한 2, 3만 쓴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작업은 그라데이션 작업을 할 건데요. 이제 그라데이션 조색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시험장에서는 보통 이제 조색대, 외부에 있는 조색대에 나가서 필요한 도료를 이렇게 다 챙겨 오신 다음에 본인 자리에서 이렇게 조색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분의 종이나 이런 데다가 실제 조색을 해서 칠해보고, 이게 수성 도료인 만큼 확실히 건조를 시켜서 각각의 명암비가 예쁘게 잘 나오는지를 잘 보시고, 각각이 잘 구분이 되는지 잘 이렇게 보신 다음에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고서 마찬가지로 조색을 하시는 거고요. 우선은 흰색을 한 수저씩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한 수저씩 고르게 뜨시는 거예요. 흰색을 한 수저씩 고르게 뜨고, 검정색을 이제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면서 작업을 할 거라서 흰색이 뭐 들쭉날쭉 어딘 두 수저 뜨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5개를 뜨시고요. 나머지 하나에다가는 검정색 잉크를 좀 덜어줘야 되니까 한 수저 반이나 두 수저 정도 이렇게 따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종이컵 하나에는 어차피 시험장 가시면 이제 물을 떠가니까 이렇게 소량 물을 떠서 자기 자리로 가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반할 막대기 한 6, 7개 정도 이렇게 챙기시고, 이제 조색을 하실 때는 이제 굳이 순서를 매기자면 1, 2, 3, 4, 5, 6이라 치면요, 나중에 이 검정색에도 흰색을 상당 부분 넣어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건 잉크니까, 우리가 페인트를 칠하는 거지 잉크만 칠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상당량 넣어서 묻어나지 않을 정도로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1번은 흰색이니까 빼겠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색이 옅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정색을 이렇게 끝을 짜부려고 일정량씩 넣어주는데, 이때 이제 실수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2번 색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2번도 일단 뺍니다. 그렇게 하면 굳이 번호로 치자면 이렇게 3, 4, 5번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3번에 한 3방울 정도 들어간, 흰색 한 수저 뜨고 3방울 정도 들어간 정도의 그 명암 밝기가 적당해요. 그래서 여기를 3방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끝을 이렇게 짜부려 가지고 이거 후루룩 쏟지 마시고요. 한 방울 이런 식으로, 2방울, 3방울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는 이게 껑충 띄는 거예요. 한 8방울. 그 다음은 한 20방울. 이런 식으로 확실히 차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또 조정을 해줄 거기 때문에 각각을 이렇게 차등을 둬서 조색을 하신 다음에 저으시는 거예요. 어두운 색이니까 교반을 특히 더 잘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시고서 이걸 칠해서 보는 겁니다. 이게 컵상으로 놓고 보는 거랑 칠해서 보는 거랑은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3번, 4번, 5번.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놓고 보시면 안 되고 드라이로 항상 말려 보셔야 돼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차이가 살짝 나긴 하는데 이 색이 조금만 밝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흰색을, 어차피 1번에 들어가는 거 흰색 뭐 많은 양을 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짝 더 희석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히 넣어서 분명히 밝아지게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색의 상태를 보고, 뭐 경우에 따라서 너무 특정 색이 어둡게 몰렸거나 하면 아예 하나를 빼고 나서 뭐 특정 색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너무 밝게 몰렸으면 어두운 색을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소위 이제 하나씩 빼가면서 그렇게 또 이제 조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정도면 이제 차이가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맞추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지금 1, 2, 3, 4, 5, 6번인데
2번은 아직 안 했잖아요. 그래서 2번은 아까 검정색을 직접 넣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랬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통 이제 뭐 이걸로 하면 좀 많이 들어가고 이건 조금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중간 걸로 해서 이거 살짝 묻혀서 3번과 이 흰색 사이색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색이 눈앞에서 보이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이번 색은 좀 조심하실 게, 우리가 수성도료는 색이 옅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너무 옅게 만드시면 나중에 이게 많이 하얘져 가지고 흰색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요거 살짝 들어가는 것 정도는 얘한테 큰 지장이 없으니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좀 더 떠서 조금만 더 이제 진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확실히 흰색과는 구분이 되는 약간 회색빛이 돌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3번 색이 살짝 좀 더 하얘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색을 해서 색을 조금만 흐리게.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검정색은 잉크만 칠할 수 없기 때문에 흰색을 넣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흰색을 어느 정도 넣냐면, 하지 않을 정도로 페인트 향이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한 수저 가까이 넣으셔도 돼요. 상당량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도 검정색이 워낙 어두운 색이라 거의 티가 안 납니다. 흰색을 그냥 한 수저 넣고서 검정색을 많이 넣으시는 방법을 취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나중에 도료를 다 칠하고 건조되고 나서 이게 묻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선생님들이 나는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하겠다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어둡고 싶은 거 이제 검정색을 조금씩 넣거나 자기보다 어두운 색을 이렇게 추가로 넣어주는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좀 더 이제 조절을 하셔서 본인 마음에 들 정도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 때까지 그 조색을 해 보시고요. 다 됐다 싶으시면 이제 여기다가 물을 넣으시는데, 물은 한 10% 정도니까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뭐 수저로 하자면 한 반 수저 이하로 그렇게 살짝, 지금 저희가 한 거 기준으로는. 지금쯤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붓질을 해보시면 알거든요. 붓이 뻑뻑하게 너무 되게 나간다 싶으면 그때 물을 소량씩 추가해 주시는 형태로 하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물을 너무 많이 넣지는 않으시는 게 좋아요. 흰색은 아까 따라줘서 물이 좀 많으니까 소량만. 이게 칠하기 전에, 직전에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저어주시면 좋아요. 그냥 냅두면 아무래도 좀 가라앉거나 좀 분리가 일어나니까. 자, 그 다음에 칠을 하실 때는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 순서로 나가시면서 밝은 색으로 연필선을 살짝 덮어주고 어두운 색으로 최종적으로 연필선을 이렇게 싹 가리면서 최대한 깔끔하게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붓은 쓸 때마다 하나씩 빼갖고 털 빠짐 있는지 확인하시고, 요런 저었던 교반전은 이렇게 물티슈나 이런 데 한구탱이다가 이렇게 잘 올려 놓으시고, 이제 라인을 따실 때 손이 항상 어딘가를 지지한 상태로 오른쪽 선을 따실 때는 이쪽 반대편으로 보시면서 손이 항상 어딘가 이렇게 지지하면서 붓이 좀 넓은 면적으로 지질하면서 나가시는 게 아무래도 라인 따기는 좀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좀 훑어 주셔야 돼요. 한두 번씩. 사실 우리가 중도나 하도 같은 데서는 큰 실수 안 하시고 뭐 어디 엉뚱한 데 칠하거나 경계를 침범하시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결국 이런 상도 작업에서 선생님들이 신경을 써서,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칠하실 때 가운데를 대뜸 이렇게 막 칠해버리시면 손을 지지할 곳이 별로 없어져요. 필요하다면 판재를 돌리든 몸이 돌아가서 칠하시든 칠하기 편한 위치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도료를 붓에다 너무 과하게 묻히시면 이게 끝에 경계 부분에 많이 이렇게 뭉치거나 하는 수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면서 작업하셔야 돼요. 작은 붓은 단점이 붙은 적이 예쁘지 않게 이렇게 잘 자라게 너무 많이 나니까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쓰시는 게 맞고요. 주변에 항상 너저분한 것들은 항상 잘 정리를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은 문자도안 그리고 도형을 그릴 건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그려놨던 퍼티 작업을 하시고 그려놨던 이 문자도안을 옮길 거예요. 근데 우리가 50에 50을 이렇게 미리 떼놓은 이유가 나중에 이 부분을 이제 칼로 잘라내거나 감독관분이 여기다 서명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날리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모는 종이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접으시는 거예요. 여기도 좀 걸리니까.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이렇게 손을 씻고 왔거든요. 이제부터는 이 상도면 상도, 수성 상도 작업된 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위에 올라가는 거는 자며 손이며 어디든 항상 깔끔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런 게 다 묻어나니까. 여기 모서리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맞춰서 맞추셔가지고 50에 50 이 기존 틀에 맞추시게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때는 마스킹 테이프를 쓰실 수가 있어요. 두 군데 정도 찢어서 살짝 고정하시는 거예요. 샤프심을 이렇게 넣으신 상태나 혹은 뭐 빼도 상관은 없고요. 요철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하셔서 살짝 이렇게 긁으시는 거예요. 긁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죠. 어떤 분들은 좀 시력이 안 좋으시거나 하신 경우에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보일 만큼 긁으시면 되고 너무 심하게 긁어서 막 이 상도면이 상하거나 이러진 않게 하시면 되고요. 정 안 보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포인트를 콕콕 찍어가지고 뒤집어서 다시 한번 이 연필선으로 그리는 작업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긁는 이유는 그 연필선으로 긁는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 그렸던 그 원 사이즈에 맞춰서 흔적을 내시는 거예요. 좀 눌러서. 이게 좀 잘 안 보이신다고 예전에 어떤 분은 캠핑용 랜턴까지 챙겨가신 분도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본인 어떤 상황에 맞게 좀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프를 너무 세우지 마시고 많이 눕혀서 이렇게 긁어주시면 이렇게 너무 찢어지지 않고 뭐 기왕이면 이거 뭐 우리가 일부러 보양한 것도 아니고 작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니까 미리 떼지 마시고 뭐 하다가 또 괜히 뭐 흘리거나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냅두시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그릴 건데요. 도형은 아쉽게도 이렇게 어떤 다른 종이에다 먼저 그려서 옮기는 게 아니라 이 교판 위에 직접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유형별로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유형별로 연습을 충분히 하셔서 실수 없이 그려서 옮기실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 위에 올라가는 이 자나 이런 거는 항상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시고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55에 40 점 하나 찍으시고 10점을 맞추신 상태에서 일형을 그을 거니까요. 그리실 거니까 10에서 20까지 그리시고 그대로 4칸 올리셔서
그 다음은 12에서 28까지. 그 다음에 12에서 28까지 했으면 그 다음 선은 14에서 26까지. 그대로 밀어 올리시고 14에서 26, 여기 4.5 맞는지 확인하시고 16에서 24. 그럼 밑에 부분 이제 다 그리신 거고요. 똑같이 16에서 24 이제 맞추시는데 5칸, 6칸, 가운데는 3cm 넘어가야 되니까 끝에 부분 4.5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번엔 마찬가지로 16에서 24. 길이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거의 지금 딱 맞았죠. 샤프로, 얇은 샤프로 하게 되면 오차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연결만 해주시면 되죠. 세로선은.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실수 없이 잘 그리시고 나서 칠할 곳과 칠하지 말 곳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아니, 글자 같은 경우는 뭐 쓰는 양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다고 너무 조금 뜨면 이 잉크에 대한 민감도가 커서 좀 작업이 불편하니까 이제 최소 기준은 한 수저 정도 뜨시면 돼요. 약간 보랏빛이 도는 걸로 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빨강, 파랑 들어갔구나 생각이 들 거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노란 빛깔이 살짝씩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 색은 좀 너무 파라니까 빨간색이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빨간색 좀 더 넣고 붉은 느낌이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고 노란 느낌도 조금 더 올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상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정도에선 한번 말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태에선. 제 생각에는 붉은빛이 조금 더 여기에 더 함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만 붉은색을 더 추가로, 많이는 아니고요. 얼추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디테일하게까지는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적정선에서 크게 너무 심하게 다르지 않으면 이 정도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칠하실 건데 사무붓을 쓰고 있는데요. 보통 이 글자를 넘어가지 않을 정도 안에서 좀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큰 게 좋아요. 너무 작으면 손질도 많아지고 불필요하게 움직임이 많아지거든요. 붓이 너무 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지할 곳이 결국 점점 더 작아지니까 불필요하게 손에 힘이 가는 경우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실 수가 있고요. 붓이 작으면 끝이 이렇게 딱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렴을 못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동글동글하게 칠해지는 수가 있으니까 종이컵을 팔레트 삼아서 한쪽 면만 쓰시는 거예요. 오만데 옆에 보면 다른 색이 좀 묻어있기도 하고 하는 게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묻힐 때 쓸데없이 많이 묻히시면 안 돼요. 항상 붓 끝에 살살살살 진짜 요거 가지고 이렇게 살짝만 묻히진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대놓고 어떻게 라인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자꾸 오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손도 가급적이면 잘 정리하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그냥 갖다 놓고 이렇게 대는 거 정도는 괜찮으시니까 이게 작은 붓이 조금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지지할 힘을 내 손의 힘을 얘가 지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세게만 이렇게 눌러버리면 이렇게 바로 둥글게 라운드 접어낸다고. 그래서 거의 붓 끝만 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몸에 힘을 좀 많이 빼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심호흡하시고 축 힘 빼시고 몸 좀 늘어뜨리신 다음에 시선도 가까이 가져가시고서 이 글자를 조색하실 때, 해서 칠하실 땐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바탕색이 밝고 글자색이 어두우니까 크게 티가 안 나는데요. 만약에 반대인 경우 바탕색이 어둡고 글자색이 밝아버리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넣는다 하고 넣는 정도만 넣으셔도 이게 자꾸 밑에 색이 올라와요. 글자를 뚫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물은 그냥 안 넣고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부분 같은 데는요, 이걸 깔끔하게 따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딱 찍어야 될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옆으로 횡으로 이렇게 지그재그 좀 긋고, 집 날르고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부들부들. 원 같은 경우는 내가 이게 잘 되면 이렇게 그리면서 빙빙 판을 돌리셔야 돼요. 안 되는 자리에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자꾸 삐죽삐죽 나오니까 또 돌려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흑색선 에나멜 도장을 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뭐 그렇게 많이 칠하는 거 아니니까 살짝 떨어지는 거 정도 받으면 됩니다. 신나가 금방, 이게 에나멜 신나를 쓰시는 건데요. 에나멜이니까 에나멜 신나. 이게 금방금방 날아가요. 종이컵에다가 살짝 좀 따라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통에 적혀 있는 바로는 최대 희석비가 50%인데 그렇게까지 넣으면 좀 너무 수채화처럼 군데군데 비고요. 그래서 살짝만 넣으신 상태에서 얘는 이제 대번 붓질해 보면 알아요. 신나를 더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금방 붓이 뻑뻑해지거든요. 마지막 에나멜 도장을 칠하실 거고요. 제 손에 뭐가 많이 묻어서 일부러 장갑을 좀 껴봤어요. 좀 얇은 장갑 같은 거 끼시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이건 좀 둔해지니까. 조심스럽게 붓 끝만 활용해서 칠하신다는 생각으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손 나가는 방향을 고려해서 테두리 다 칠한 다음에 가운데 칠하려고 그러면 이제 손이 둥둥 뜨게 되니까 감안해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이프를 이렇게 눕혀놓고 떼셔야 돼요. 핸디코트 가루가 들러붙으면 난감하니까